이건 대표적인 한국의 포토저널리즘인데요. 임영동 동아일보 사진 기자가 찍었던 4월 19일 날, 1960년 4월 19일 날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10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 있는 마지막 저지선을 향해서 학생과 시민들이 돌격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이 발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00명 정도 죽게 되는데, 사진 기자로서는 유일하게 동아일보 임영동 기자가 그 현장을 찍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여기 화살표 있는 거는 총을 맞고 쓰러지는 시민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4월 20일 날 동아일보 신문에 실리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26일이었어야 동아일보 신문 지면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은 못 실릴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실릴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게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토저널리즘을 대상으로 찍혀져 있는 모든 사진은 포토저널리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임영수 선생님이 그 동아일보 운전기사에게 이때가 찍었던 필름을 다 맡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역사적인 순간을 내가 찍게 되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거룩한 말을 남기고 시민들을 함께 독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진 기자들은 그곳이 죽음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찍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대단한 사명감, 역사의식이 없으면 올바른 사진 기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진 기자에게 있어서 현장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년 한 100명 가까운 사진 기자, 비디오 기자들이 죽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의 사진 기자 중에 죽음의 현장임을 알고 가서 사진을 찍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대충. 깬또로 없습니까? 깬또로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한 명도 없고요. 근데 임영동 쌤은 돌아가실 뻔했죠. 여러분, 이제 이게 1987년 6월 항쟁을 대표하는 사진 아이콘이죠.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때는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독재에 항거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찍었죠, 그죠? 근데 한 청년이 우통을 다 벗어 제끼고 태극기 앞에 뛰쳐나온 장면이 고명진이라는 한국일보 기자에 의해서 찍혀졌습니다. 예, 뭐 이 외에도 뭐 노이타의 정태훈 기자의 이한열 군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아이콘, 또 영화화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일반인들에게서 이 저널리즘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은 굉장히 강력한 그 시대의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59개 포토저널리즘 사진전이 열렸는데,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죠? 이태원 참사 장면입니다. 그 스팟뉴스 돌발적인 사건, 사고일 경우에는 그 현장에 사진가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돌발적인 사건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찍어서 제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슬퍼하는 한 시민이 마치 산소에 가서 돗자리를 깔고 절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급박한 현장 못지않게 아주 순화된 죽음이라 할까요? 그런 걸 너무나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어서 올해 보도사진상 대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을 맡아서 심사를 했고 비평을 적었는데요. 이 옆에 멀티포트로 되어 있는 거는 바로 그날 이태원 참사에 있었던 여러 사항들을 이제 포토스토리 형태로 멀티포토로 이렇게 기록한 분야의 상 분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포토지능 영역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뉴스 사진인데, 이 물에서 구조되고 있는 이 어머니는 포항이었나요? 울산이었나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출되신 분인데, 울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하실에 물이 찬다고 차를 빼라고 방송을 한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차 빼러 들어가다가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들하고 함께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아들하고 함께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갑자기 물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너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아들을 보고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배수관인가 이런 데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물살을 헤치고 나가던 그 아들은 물살에 떠밀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어머니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죠. 어머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만 남기고 그 아들은 죽게 되고, 어머니는 13시간 만에 구출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가장 우리 사회에서 사건, 사고의 제1선에서 그 시대를 기록하는 사람은 바로 사진기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부산 해운대 해수장인데요. 이런 피처적 의미의 사진도 많이 찍혀지게 되는데, 이 정어리 떼예요. 정어리 떼가 해수욕장에 밀려와갖고 해수욕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애워서 하고 있는데, 마치 괴물처럼 이렇게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의 기후위기에 의한 이상한 형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산불도 불이 나면은 맨날 며칠 이렇게 불이 나고 있는 것도 다 기후, 환경의 영향 이런 게 주목하는 사진도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스포츠 분야.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찍혀진 사진이 스포츠 분야 대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진 기자들한테 유명 선수들만 좀 찍지 말고 다양한 선수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사진 기자단에 가서 풀단으로 가서 취재를 하는데 이 선수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선수에게만 다 집중이 되어 있고, 다른 선수의 어떤 다양한 감정을 찍은 사진이 됨으로써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저널리즘 분야에서 포트레이트 분야도 여전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이게 포트레이트 분야의 대상인데, 김용호 작가, 사진 작가인데요. 사진집을 냈는데, 자기가 낸 사진집 하고 이렇게 퍼포먼스 형태로 찍은 사진이 또 1등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술 분야에서 조금 밀려있는 분야가 이제 사진에서 상업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업사진이 작년에 일민미술관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미술관이잖아요. 그 일민미술관에서 3개월 동안이나 전시를 했어요. 상업사진으로. 여기 큰 사진이 김중만 씨가 찍었던 패션 사진이고요. 상단에 있는 게 김용호 작가가 찍은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 컷입니다. 밑에는 구부창 작가가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 사진, 핸드백 찍은 사진은 이제 에스콰이어 김용수 교수가 찍은 그야말로 스틸라이프 상업 사진인데, 이게 전시관에서 전시가 되었다는 거죠. 조순희 작가가 찍은 현빈을 이용한 패션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미 패션 사진가들은 굉장히 그 사진의 아트 영역의 컨셉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수용해서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패션 사진가나 상업 사진가들이 이미 아트 쪽에 와서 또 전시를 하고 다른 작품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작가가 구분창, 김용호 이런 분들은 패션과 자기 작업을 겸하고 있죠.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조순희 작가 같은 경우도 꽃의 이미지로 또 전시를 열고, 예. 그래서 이제 미술과 사진의 융복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진에서도 그 장르의 구분들이 훨씬 더 밀접하게 이제 교차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냅샷은 그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여러분 1839년도에 사진술이 발명되었죠. 그죠? 근데 우리 사진의 역사에서 중요한 게 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50년 뒤에 이제 1888년, 구는 아니지만 거의 구에 가까운 거예요. 1888년에 바로 코닥에서 핸드헬드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 스냅샷,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더 열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1989년입니다. 사진이 발명되고 150년 후에 바로 후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대중화시키죠. 150년, 정확하게 1989년이죠. 그리고 1990년에 포토샵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0년에 핸드폰이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더 획기적인 건 뭐죠? 2009년, 이것도 구조, 2009년에 아이폰에서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반인 모든 사람들이 스냅샷을 찍는 시대가 되었고, 스트리트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되었고, 개인이 역사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사진은 결정적 순간에 아니카 에르프레송이 찍은 역사 기록인데, 준엄한 역사 기록인데도 사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48년 베이징을 찍은 건데 49년도에 공산당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베이징을 막 몰러 오는 그 시기에 오히려 중국인 서민들은 편안하게 겨울날 햇빛을 적이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햇빛을 바라보고 졸고 있다는 걸 이렇게 평화롭게 기록했어요. 이런 시각.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그래도 브레송이 기록한 사진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빛이 만드는 그림자, 그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 그리고 사람 들고 온 새까지 너무나 평화로운 이 순간이 곧 공산당이 올 시기였다 하는 겁니다.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지 6세 대관식을 찍은 건데 보통 왕이 대관을 할 때 누굴 찍어야 될까요? 왕을 찍어야 되죠. 근데 왕을 안 찍고 누굴 찍었었죠? 그 대관식을 보러 나온 사람들을 찍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맨 앞줄에 제일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마침 대관식이 열릴 때는 밑에 굴러떨어서 자고 있어요. 너무나 재밌게 역사를 기록했죠. 그런데 지금 또 만약에 대통령 취임식을 찍으라 했는데 대통령 취임 장면 안 찍고 시민들 찍어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늘날의 저널리즘 사진에서도.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1930년대 유럽의 그래픽 저널리즘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시각이 열려 있었으면은 이 사진을 한 페이지 전면을 깔아서 실었어요. 파리마치에서. 오히려 저는 지금의 저널리즘 수준보다 이 시대가 더 뛰어나다는 생각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전설적인 그 포토저널리스트 정재영 사진가 로버트 카파 이 말은 다 기억하시죠? 내 사진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물리적 거리를 강조하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로버트 카파는 바로 그 사진 찍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에 가서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버트 카파는 이 말이 심리적 거리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좋은 사진 찍으려면 심리적 거리까지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사진 너무 유명한 사진 다 아시죠? 스페인 내전을 찍은 사진인데 해밍웨이의 누굴 위하여 종을리나와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함께 3대의 스페인 내전 불후의 명작 중에 하나입니다. 피카소의 고국이 스페인이었고 해밍웨이는 스페인 내전 때 민병대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진 한 장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이 사진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렸던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찍은 로버트 카파는 어디에서 찍었나요? 위치가. 해병대, 독일하는 미 해병대보다 앞서가서 찍었죠. 그럼 해병대가 여기 있고, 로버트 카파는 여기 있고, 독일군은 어디에 있나요? 이 뒤에 있고. 로버트 카파를 중간에 두고 총탄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 누구보다 제일 빨리 뛰쳐나가서 로버트 카파는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총탄 속에서 로버트 카파는 인간이기 때문에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초점이 나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라이프지는 이 사진에 스라이트리 아웃 오브 포커스라고 붙였어요. 초점이 조금 나갔다고. 근데 초점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건 사진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 기본 중의 기본을 어긴 이 사진이 가장 유명한 사진이 되었다. 왜? 그 현장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위대한 사진이 된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 누군가가 슬라이트리 아웃 오브 포커스를 너무나 멋지게 의역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그때 카파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문학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공적인 관점, 퍼블릭한 관점에서 다큐멘터리 찍을 때는 사건, 사고를 주로 찍게 되고 그 사건, 사고를 따라가서 찍게 되죠. 근데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적인 다큐멘터리는 일상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가의 관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스티브 맥커리가 전 세계 몬순 지역을 거의 10년에 걸쳐서 찍었어요. 건기부터 우기까지 쭉 찍었는데요. 이거는 건기를 찍은 겁니다. 이런 상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포기하지 않죠. 물길을 찾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고, 비가 오니까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없어집니다. 아이는 울고. 이분 보세요. 아마 자봉틀로 먹고 사는 분이 아닐까요? 이런 고난 속에서 재봉틀 하나 건져서 나는 너무 행복해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 물길에 지나간 이 노인을 보세요. 이게 인간의 삶이죠. 비가 모든 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시작한 인간의 모습. 저는 이 작품 보면은 이 공적 다큐멘터리의 서사 구조, 내러티브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대하 소설과 같은 대서사시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대장정을 마쳤는데요. 이 브루스 데이비드슨이 일상 속의 지하철 속에 뉴욕의 시민을 찍은 모습은 바로 일상을 찍은 작품이죠.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작품이 마틴 파의 작업인데요. 마틴 파는 철저하게 일상성, 현대사의 소비, 그런 작업도 굉장히 시니컬하게 작업해오고 있는데 이 사진은 서사 구조도 갖고 있지 않아요. 내러티브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편을 찍어서 채집하듯이 엮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다큐멘터리가 내러티브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사진 형식에서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페리오를 타고 아주 대형마트에 물건이 저렴한 곳에 가서 쇼핑을 하루 동안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찍은 겁니다. 그래서 뭐 맥주 이런 거 산더미처럼 사서 오는 거죠. 예. 현대인들의 물욕을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앵글도 엉망진창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죠. 그리고 마틴 파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라스트 리조트, 마지막 휴양지라는 작업인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단지 휴가의 질이 차이 날 뿐이죠. 이건 영국에서 과거에는 대표적인 휴양지였는데 그 휴양지 점점 노쇠화되어서 부자들이 오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휴양지입니다. 도저히 사람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없는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휴가를 즐깁니다. 아이는 울고 있고 엄마는 지쳐 있네요. 정말 너무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는데 뭐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거운데 이 찍은 사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휴가답지 않은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쓰레기 더미가 있고요. 쓰레기가 있고 느슨한 느낌의 사람도 느슨해져 있고 개도 느슨해져 있네요. 이런 이 휴가의 일상을 기록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상욱 그 예술 감독께서 사진적인 특성, 사진적인 코드에 집중해서 전시를 기획하신다고 하시는데 다큐멘터리 포토존에도 많이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